건축법이 토대가 되면 주택법이 진짜 만만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7문제 주택법 나왔는데 한 몇 분은 그냥 7문제 다 맞췄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그분은 그건 실력이시고 예의상 하나는 틀려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해 나가시게 되면 7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 좀 만만한 편입니다. 도정법은 까다롭습니다. 건축법은 좀 만만한 편이고 주택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그냥 둘 중에 하나는 5번을 생각하시고 잘 찍으시면 이쪽에서 한 60, 70 정도가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보셨을 때 한 40점대 이상 나오셨다고 하면 공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쭉 따라오시면 한 70 이상 나오실 겁니다. 대신 80 나왔다 해서 공법 점수가 80, 90 나왔다고 자랑하시면 취업 안 되십니다. 취업하시려고 하면 한 60점이나 65점이 딱 좋지 않은가. 70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지만 문제 유형들에 좀 적응해 나가시게 되면 점점 수월해지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의고사 아예 안 보셨다고 하면 공법 문제 자체가 진짜 난해하고 까다롭게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꼭 모의고사 나오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501페이지에 건축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 필수 취소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당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공사기간 연장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허가변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 찾으셨죠? 공장 추천했습니다.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번입니다. 법령에 정한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공사 완료가 불가능 가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6개월 경과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건축 허가편에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문제와 건축 허가 대상 그리고 건축 신고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이를 분양했을 때 사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익이 공익과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특정 이익이 우월하게 높다라고 하면 비교 형량 원칙에 따라 사익을 규제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대신하게 되면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이란 목적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가한다 할지라도 규제 범위는 최대 한도가 아니라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그러면 이런 규제 방법으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착공 제한을 따로 마련하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과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그리고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다만 사전 승인과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우리가 해주실 것은 이 두 가지만 함께 보시는데 최근 건축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작년에 개정했기 때문에 보시고 건축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시험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여기 건축 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임의적 취소와 필수적 취소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법을 위반하게 되면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위반 중에 아주 심한 위반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필수적 취소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첫 번째, 건축 허가 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건축법령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까? 완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전에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차장이라는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쯤에 만들어진 단독택이라면 주차장 없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최근에 주차장 확보할 목적으로 담장 허무는 것 시에서 비용 지원해 주면서 담장 철거하고 주차장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 전에 건축허가 갖고 지금 건물 만들게 된다면 주차장 없는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겁니다. 허가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축허가 대상이 공장이라고 하면 그때는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때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보통 착공은 각종 인허가 받거나 용지 확보한 날부터 2년 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장의 경우는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만약 공사 현장이 건축주의 부도 파산으로 방치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은 우범 지역으로 바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상실하고, 그때부터 6개월 경과할 때까지 착공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해 주실 것이 2, 3은 6입니다. 특히 6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이 있었지만 허가 받은 이후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상실하고, 그때부터 6개월 경과하도록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건물 건축할 땅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얘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하면 한번 봐줄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건축허가 필수적 취소에 있어서는 2, 3은 6입니다. 허가받고 2년, 공장의 경우는 3년.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하도록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때는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는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올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일괄협의회 그냥 제끼시고 6번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만 함께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추천없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한 건축주 그리고 몇 줄 밑에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찾으셨죠.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공사 착수 이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비의 얼마? 1%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착공신고 이후 공사 현장이 건축주의 부도 파산으로 방치되게 되면 가끔 건물 공사 도중에 유치권 설정되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안내문이 붙어있는 프랜카드가 붙어있는 건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방치되게 된다고 하면 해당 건물에는 건축과 취소 못하죠. 왜? 착공 전에 대지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하지만 착공 신고 이후 대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유치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사가 10년, 20년째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관리인이 없다고 하면 아마 그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큰 범죄가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방지할 목적으로 예치금 제도를 예치하게 하는 겁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얼마? 1%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얘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장 못 드립니다. 보장 못 드립니다. 다만 3년 전에는 5천짜리가 재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1000으로 바뀌었거든요. 현장 관리소의 예치 대상이 5천에서 10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개정사항으로 한번 보는데 올해까지 안 나오면 아마 저 내년에는 얘 건너뛸 겁니다. 올해까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치금은 민간인 경우에만 예치하는 것이지 공공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7번 안전영향평가 찾으셨죠? 얘는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자는 허가권자이죠. 허가권자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는 자는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번 가, 나 묶어놓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그래서 여기 안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대상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몇 년 전에 강변역 주변에 테크노마트가 서울에 지진 없었는데 불구하고 큰 충격에 한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그때 건물 흔들리게 했던 원인이 건물 중간층에 헬스클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로빅 하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건물 진동 파동과 일치해서 지진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한번 흔들렸다고 서울시에서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살 빼러 오신 분이 뭔 잘못이라고 춤 한번 췄다고 해서 건물까지 흔들리게 만들겠습니까? 사실 그 한강 주변 땅은 사질투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업에 적합한 땅이지 견고한 건물 건축하는 데는 좀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제1호텔도 만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 주변에 초고층 건축물 만들게 된다면 그 건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대지인지를 파악하고자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부산 주변의 김해시에는 오피들 2동을 만들어놨는데 한 동이 피사이타처럼 기울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영향평가제를 새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시사성 있는 문제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참 좋은 이야기 있지만 그냥 제키십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사람 없을 겁니다. 문제는 허가권자 실시한다는 것과 대상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하시면 아마 문제 푸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07페이지에 10번 대지 소유권 확보 찾으셨죠? 잠깐 교재 보십니다.
건축 허가 받으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이 건축 허가 조건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 소유권 없이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한 경우 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단서 찾았습니다. 분양 목조라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 목조라는 공동택 제외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 대지 소유권, 사용권 확보한 때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입니다.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의 경우에는 100%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공유자 지분 사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 지키십니다. 그리고 4번 그냥 한번 잠깐 보십니다.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공유지에 대해 허가권자와 해당 대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재 대지 소유권 100% 확보되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양여라고 하는 것은 민법 시간에 증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법에서는 양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분비를 하나 드리게 되면 양여받았다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주시면 저도 양여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법 시간에는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게 아니지만 앞으로 국공유지를 내가 취득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대지 소유권 없이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 변경하기 위해 공용부분 변경 가로만 해놓습니다. 결의 있음을 증명한 경우 공용부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통상 결의와 4분의 3 그리고 5분의 4 결의 방법이 있고 3분의 2로 결의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5분의 4는 딱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하고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멸실 부분에 대한 복구 그리고 4분의 3은 방금 보셨던 공용 변경과 그리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경매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는 4분의 3이고요. 나머지 통상적인 관리 행위라고 하면 그때는 과반수 민법에서 많이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고 나중에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집합건물법의 결의 방법으로 3분의 2 설명하면 무조건 틀리는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부분 변경을 4분의 3 이상 결의했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복도 두고 양쪽에 세대나 상가를 전유 부분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복도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게 공용 변경이죠. 대신 쉽게 동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자 한다면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1번입니다. 매도 청구 찾으셨죠?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는 건축 허가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 전입니까? 허가 후입니까? 허가 후입니다. 허가 이후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추천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협의 기간이 집합공부부에서는 2개월이지만 공부부에서는 3개월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협의 성립하면 협의 매수할 수 있지만 협의 불성립한 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3번 건축허가 제한 등 찾으셨죠?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하면 건축사 등이 작성한 설계 도서와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대지 소유권 대신 토지 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했다고 하면 대지 사용권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100% 대지 소유권, 사용권으로 건축허가 받을 수 있지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권은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 80% 이상의 동의받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100% 대지 소유권 없이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전협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 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반대하는 공유자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 증명이 발생하고 3개월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 가게에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면 협의 불성립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내용 증명 발송한 서류를 들고 매도 청구라고 하는 명도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명도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 가격에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면 그 가격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결문에 따라 반대하는 지분 소유자의 지분을 건축주가 취득해서 집합 건물에 대한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3개월 이상 협의 절차 거치고 협의 성립하게 되면 그냥 협의 묘사하면 되고, 협의 불성립했을 때만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얘는 건축허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협의는 매도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해서 사전 협의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된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큰 문제 없으시죠?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와주실 것이 있다면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만 해주십시오. 안전영향평가하는 자는 허가권자 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 받게 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 예외적으로 특광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저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예외 조건 필요합니다. 장소에 관한 요건으로서 특별시와 강요시 안에 규모와 관련되어 21층 이상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수는 포함한다, 빠진다, 대수는 빠집니다.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때만큼은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해당 건물의 용도가 공장, 창고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기 때문에 규제 풀어주는 차원에서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허가 대수를 하는 것이 건축허가 대상인데, 우리 기본형과 관련되어서는 3개 기억하기로 하셨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고, 바다면적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건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수원과 관련되어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는 건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여기 건축행위와 관련된 개정된 건축신고 범위와 관련되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랄지라도 100 이하의 경우는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셨던 것이 공장에 관한 사항으로 오리 공장이라는 말 기억하시는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공장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증축, 개축, 재축과 관련되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건축 신고 대상인데 높이 3m 이하의 증축행위라고 하면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준이라고 하면 건축 신고 대상인데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6가지만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건축 신고 사항이었던 것 기억하시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빌라의 주차장 문제, 다가구 자택의 경계벽 수선과 관련되어 그리고 한옥 보존할 필요 있죠. 한옥 이야기로 오면 항상 경관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천 또는 밀양 화재 사건 기억나신다고 하면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만큼은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인 대수는 딱 3가지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신고하게 되면 처리기간 5일.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국계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협의심의기간 배제하고 15일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15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반면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원이 있다면 처리기간은 5일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저 건축 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 상실한다. 실효 기간에 관한 사항 저렇게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대수원은 사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과 저촉되게 되면 규제 가할 수 있고 그 규제와 관련되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236입니다. 공장의 이유는 3년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때 건축허가 취소해야 한다. 공장은 3년입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고 그때부터 유결 경과되었다면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봐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개정되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 이제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저 제한하는 것이 3군데 나옵니다. 한 번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오늘 잠깐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행정청이 청산리 하면 이제 저한테 당하셨습니다. 적개수란 말이 이제 안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녹개수가 맞습니다. 녹지적 계획관리적 그리고 기지계라는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이러한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3년 그리고 기지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게 나중에 도정법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도정법에서는 정비 예정구역과 관련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되는데 그때 제한기간은 3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군데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만. 도정법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보시는 게 바로 건축 허가 제한 등입니다.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행위는 무허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제한되어 있거든요. 또다시 제한하게 되면 이중규제, 과잉규제로서 위헌 소지가 있고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허가에 대해서만 제한하게 되는데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관할시장, 시, 군, 구청장입니다. 모든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고 하면 그 상급관청은 경기도지사가 건축 허가 제한권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제한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 제한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가 제한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면 자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토관리,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경제 네 가지 사유로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된다면 그 제한 사유는 자신의 소관 업무인 국토관리와 관련되어 직접 제한할 수 있고요. 국방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업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그제서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상 필요하다 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받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 제한하는 것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때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 시도지사라고 하면 지역 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 발전에 필요한 경우라면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부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 기간으로서 2년 이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하기 때문에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이 되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만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교재 잠깐 확인해 주십시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 국민경제 위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설에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지방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주변 일대에 대해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방상 필요한 때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한강 이북에 미군 기지가 평택 이남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 예정지인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수용하게 된다면 그동안 쓰지 않던 노후가 주택이 있다면 현대식 건축자재를 이용해서 5층짜리 건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던 농경자가 있다면 다 베어버리고 사과나무, 벼나무 심기 바쁘십니다. 대신 손실보상과 관련되어 보상 금액이 좀 가장 큰 게 있다고 하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가지 꺾어가지고 땅에 심어놓으면 잘 자라거든요. 나머지는 조경업자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농지법에 공부하셨던 꿀벌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개, 20개씩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가 개발 사업을 통해 좀 더 보상을 많이 얻고자 하는 조치이거든요. 이것 안정적인 예산으로 개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4월 5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건축 허가 제한처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새로 건물 만들어졌을 때 그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4월 5일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건축물로서 보상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하는 것이 건축 허가 제한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수용 예정지로 발표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나무라도 하나 심으십니까? 나무라도 하나 심어 놓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 지방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포함된 곳이 있다고 하면 나무 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대신 나무 대신 지목이 전답 가선인데 엉뚱한 짓 사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보상 자체를 못 받습니다. 농경지라고 하면 전답 가수원 그런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나 또는 나무 심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엉뚱한 행위에 대해서는 딱히 보상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게 가장 보상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신다면 벌통이라도 몇 개 갖다 놓으시는 쪽으로. 예,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관련된 사항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쪽은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설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6번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시장 관할시장 도지사는 시 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건설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쳐 인정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해제 명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권고와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올 1월 달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더라도 물가 인상과 관련되어 좀 요금은 올리지 말라는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청이 물가 올리지 말아라. 최저임금은 부담스럽지만 물가 올리지 말아라.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그것은 명령이겠습니까? 권고이겠습니까? 권고입니다. 반면에 여기 명령은 법에는 위법, 부당한 일을 각각 설정하고 있는데 저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후 조치로 치러지는 것을 명령이라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담배 피지 말라고 건물 곳곳에 금연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제재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명령이고요.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좀 주의 주는 조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권고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루어지는지 사후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실 때 위법 부당한 이유라고 하면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한 이유라면 명령 대상.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시도의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었을 때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 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위법 부당한 일이거든요. 위법 부당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진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 부당한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까? 명령하겠습니까? 명령. 그래서 해제 명할 수 있다. 이 말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실 때 권고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권고는 발생 전 상태라 이해하시고 이미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한 이유라고 하면 그때는 명령 대상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해제, 권고할 수 있다 그런 취지 나오면 좀 잘못된 것으로 대신 권고란 말과 명령이란 말 나왔을 때 그 대상 목적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명령이 맞는 것이고 발생 전이라고 하면 권고란 말로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작년에 510페이지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한 10년 만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몇 년? 3년이라는 것만 봐놓으시는데 509페이지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과 관련되어 양가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3번 설치 기준으로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찾았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10페이지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옆에 페이지에 3번 중간입니다. 존치 기간 3년 이내로 한다. 확인되시죠? 511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존치 기간 3년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다. 연장 신청 찾으셨죠? 존치 기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한다. 그래서 1, 2번만 한번 묶어 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해하시는데, 우리 학원과 달리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설 건축물이라 하고, 이 가설 건축물은 허가받아 만드는 것과 신고하고 만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모델하우스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모델하우스는 대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지에 만들어지는 가설 건축물이라면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면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나 그 예정지에 만들어지는 가설 건축이라면 허가받고 만드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없나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람의 공원이나 또는 서울역 앞에 서울시청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부지인데, 이곳에 만들어지는 가설 건축이라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보람의 공원 같은 경우는 보람의 공원 공원 부지 안에 편의점이 딱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보람의 공원 이용한 사람이 하루에 한 20만 명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넓은 부지에 편의점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장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점이 하루 매출액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주인이 한 달에 한 2, 300 정도는 그냥 가져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원 한가운데 만들어지는 가설 건축물인 편의점이라고 하면 장애인인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 편의점 운영할 수 있는 돈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는 분들은 그 장애인 명의를 한 100분 정도 빌려다가 무작위로 신청하면 한두 건은 걸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 한 3군데 정도 하시게 되면 별로 일 안 하시더라도 짭짤하게 돈 들어오신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우리는 그런 불법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공원에 만들어지는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뭡니까? 허가 대상. 반면에 모델하우스라고 하면 그때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십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인도는 도로에 포함됩니다. 차도만 도로가 아니라 인도도, 보도도 도로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도에 만들어지게 되면 구두, 수선점 등이 있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이걸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장애인에게 명의 빌리면 그래도 장애인에게 한 달에 한 80만 원에 100만 원 정도는 주신다더라고요. 서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허가 대상이건 신고 대상이 각각 3년 이내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 사용과 관련되어 허가 대상의 경우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14일 전, 신고 대상의 경우는 7일 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가설 건축 수주와 관련되어 관할청은 시군구청장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존속기간은 동일합니다. 만약 얘가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연장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신고 대상의 경우는 7일,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나중에 공부 다 끝나시고 나면 세상에 돈 버는 방법 많죠. 아마 이번에 수동 쪽에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평내 호평처럼 공원 하나 있을, 호평동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예, 나중에 저것도 한번 어렵게 사시는 장애인분들 명의 좀 빌려다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중에 또 신도시 만들어집니다. 지금 수동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한 26만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산지구가 한 5만 명 거주할 동네이기 때문에 다산지구 같은 게 한 3군데 새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2군데 정도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잘 모릅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잘 모르.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설 건축을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의 건축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해 나가시는데 오늘 함께 보셨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외우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이 건축법은 한번 끝나고 나면 좀 만만해지시거든요. 복습 오늘부터는 한번 공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